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비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와 XRP BT 차트,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네스라 게스라 업데이트, 두 번째 IMF 총재, 새로운 브렌트 우주체제, 세 번째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기극, 네 번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대표 청문회, 다섯 번째 블랙아웃 예상 시나리오, 여섯 번째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1,448달러로 약간 이제 하락해 있는 한 71달러 정도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서 20주, 50주, 120주, 200주, 360주까지 완전 정배열이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이 이평선들 모두 지금 이제 우상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한 7월 27일 7월 달에 이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저항 맞고 살짝 돌파했다가 걸려서 다시 눌러준 이 상단 추세까지 눌러주고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하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도 좋아졌어요. 20일, 50일, 120, 200, 360 이렇게 이제 다 정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20일과 200일, 뭐 360일, 120일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 돼 있는데, 50일 이평선만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다가 지금 약간 이제 수평으로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이평선만 우상향으로 턴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적인 이제 일봉 차트도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 51일 평선을 체크를 해보면 현재 이제 여기 50봉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 현재 위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봉들 한 3일에서 4일 정도, 3, 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 봉들이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현재 위치보다 아래 있는 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봉들이 빠지면서 50일 이평선도 우상향하는, 그러면 이제 주 후반부로 갈수록 비트코인은 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이제 이 73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라인을 이제 그려보면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도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과 일봉 모두 좋아 보이고, 지금 특히 이제 일봉에서 주 후반부쯤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주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이제 60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주 이평선이,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주 이평선을 맞고 크게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 올라오는 120주 이평선이 지금 이때처럼요, 이때 이제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리는 작업, 50주 이평선 돌리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이 120주 이평선을 돌리는 작업을 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무너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맞고 바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들이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때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50주,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이 돌아서 우하향으로 꺾이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스트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20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봉 120개가 여기입니다. 여기여서 이게 이제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두 달이에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이 120주, 지금 올라오는 120주 이평선이 수평으로 턴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20주와 50주처럼 우하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무너질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충분히 내려온 20주평선 맞고 바로 무너질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에서 이 현재 걸려 있는 라인이 이 60 그리고 60.4 라인, 이 라인을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 60 라인을 돌파를 못 하고 계속해서 저항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일봉 121 이평선, 장기 평선인 200일, 361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그게 이제 120주 이평선하고 이제 맞물린다라고 보는데, 이 121 이평선이요. 이 검정색 121 이평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20일과 50일은 지금 정비열 되어 있고 20일 이평선 위에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도 고점 징후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장기평선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은 어려워 보이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뭐 2달 동안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2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도미넌스가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그 원화 차트에서는, 뭐 원화 차트나 달러 차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비트코인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XRP 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0.242달러로 지난주에 좀 큰 상승을 기대를 해봤는데 그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좀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봉에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현재 위치를 지금 2016년도 이 11월달 이 검정색 120주 선과 그 다음에 20주 50주 위에 있다가 다시 20주 밑으로 20주 50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내고 상승했던 이 위치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BTC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BTC 차트도 똑같이 이 20주와 50주 사이에 있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20주 깨고 내려오면서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내고 상승했던 이때 이제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이 빨간색 추세 라인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 라인, 이 고점 연결한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을 보면 이때는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을 넘기 전이었고요. 현재는 노란색 추세선을 뭐 이렇게 그리든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 좀 더 밝은 노란색 이걸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모두 넘어간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으로는 2016년도 11월 달까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을 놓고 보면 추세선을 둘 다 돌파를 이미 했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도 주봉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2016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62 근처에서 꺾여서 내려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8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2016년도보다는 현재 위치가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현재 이제 20주 이평선 위에 이제 있는데, 50주 이평선이 아직까지 상방으로 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체크해 보면, 봉 50개를 체크를 해 보면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보다 높은 위치인데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지금 이 위치까지, 현재 위치까지 봉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50지평선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수평 가까워지긴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2주 뒤부터는 이 50주평 또한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20일과 50일이 만났어요. 물론 이제 21 이평선이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면서 골크가 나지 않고 옆으로 누우면서 51 이평선이 빠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지금 121평선은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121이평선과 20일, 50일 사이에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21이평선 기준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이평선과 361이평선도 이번 주 안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정배열되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21이평선, 51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처럼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정배열을 한 번에 이제 맞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좀 깊게 눌러준 모습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는 약간 늦은 모습이긴 하지만 달러 차트에서 XRP 차트도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51이평선만 체크를 잠깐 해보면, 지금 이제 5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한 3, 4일 정도, 이 정도 봉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 9월 2일, 9월 3일 이때 이제 급락했던 봉들이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51이평선도 돌아나가는, 그러니까 골크를 지금 만들고 골크 만든 이후에 바로 51이평선도 돌려 세울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차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BTC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2112 사토시인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달러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지금 BTC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 2016년도 이 11월 달 이 20주와 50주 이 하락세기 안에서 갇혀있던 이제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0주평선 밑에서 이렇게 20주평선 저항 맞으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를 이렇게 이제 볼 거냐, 뭐 이평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 50을 넘지 못하고 꺾였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BTC 마켓도 80까지 찍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와는 이때 2016년도 11월과는 지금 이평선 위치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이때보다 좀 더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 딜레이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큰 하락세기,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또 하락세기형, 그 다음에 지금 일봉에서 한 일주일 좀 넘게 지금 10월 4일부터 10월 17일이니까 한 뭐 2주 가까이 되네요. 2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런 하락세기형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락세기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맞고 떨어져서 이 하락세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스토캐스틱 보면 아래까지 이제 거의 뭐 4까지 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좀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 지금 4시간 봉을 잠깐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에서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BTC 마켓에서도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이 하락세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아래로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 세워서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랩으로 보고요, 지금 이 눌러주는 모습은 이때와 뭐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 만들고, 물론 이제 이게 각도가 좀 더 가파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깊게 눌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스라 게스라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스라 게스라 영적 전쟁, 뭐 베어러 불가이, 미스터풀 등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은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네스라 게스라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를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 올려주셨는데,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네스라 게스라 내용이고요. 올라온 기사가 뭐냐면 IMF에서 빚 걱정 말고 더 써라. 각국의 팬데믹
지출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제 기사 링크는 여기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란에 이 링크는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적자와 빚을 각오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IMF는 당분간 팬데믹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며 빚 걱정보다 경기 부양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이제 IMF가 이야기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IMF는 오히려 약간 그 채무를 상환하라고 약간 채권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 IMF 총재가 계속해서 이런 빚에 대해서 약간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4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관련 화상 기자회견에서 정부들이 가난과 실업,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는 모든 곳에서 팬데믹을 몰아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MF 총재의 위 발언은 이 딥스테이트 주도의 구 시스템의 빚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세라게스라 1번과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한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하여 이러한 경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없게끔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풍요의 시대에서는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봤어요. 특히 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전 그 라가르드 IMF 총재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계속해서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새로운 브레튼 우주 협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브레튼 우주 협정이란 뭐냐?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회의에서 탄생을 한 게 바로 이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한본위제도의 실시, 금 1온스를 이 당시에 35달러로 고정을 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 1온스당 원래 이제 뭐 1달러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 브레튼 우주 체제를 발표를 하면서 한순간에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1944년도 브레튼 우주의 창립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위기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브레튼 우주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그 IMF 총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MF 라이브라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IMF 총재가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유행병 이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브레튼 우주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필수사항: 올바른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기념비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에 따르면 더 큰 것,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자들은 브레튼 우주에서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저는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들을 제가 쭉 읽어드렸고, 결론을 저어보면 1온스당 35달러로 가격을 고정시킨 이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와 같이 새로운 브레튼 우주 체제에 대한 부드러운 발표를 이 IMF 총재가 저는 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전 브레튼 우주 체제와 마찬가지로 1온스당 그때는 이제 35달러로 했다라고 하면 1온스당 뭐 몇 XRP,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온스당 뭐 10XRP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그 SDR하고 이제 XRP는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1 SDR당 몇 XRP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책 결정에 의해 가격은 한순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은행은 80조 달러의 상당의 스왑에 대한 빅뱅 스위치에 대비를 한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이 아메리칸 뱅커 닷컴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피아니스트님이 예전에 이제 해주셨던 내용인데, 은행들 간 차입 또는 대여해줄 때 쓰이던 이 리보 금리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리 체계를 만드는 중이에요. 이 피아니스트님이 지금 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이 SOFR, 영국은 이 SONIA 대체금리로 사용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게마트리아에 넣어보니까 이 SOFR이나 SONIA나 둘 다 XRP랑 이 네세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리보 금리가 그 구금융 딥스테이트의 금리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번 주말 17일, 18일에 리셋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올라온 거고요. 이 리보 금리로 80조 달러 해당됐던 부분을 지금 이제 이 SOFR 금리로 변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금리 적용 기준이 리보에서 미국 SOFR 금리로 이번 주말에 변경이 됐다. 리보 금리 계약 중 80조 달러가 이번 주말에 변경이 됐고, 추가로 이제 200조 달러까지도 변경이 된다라고 해요. IMF 총재의 새로운 금융 체제에 대한 발언에 맞춰서 구 시스템 체계가 하나씩 새로운 지금 시스템으로 전환 중에 있다. 지난번에 스위프트망이 그 QFS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이 리보 금리가 이 SOFR로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다가 한순간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 가격 반영도 한순간에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사마 빈라덴 사살 사기극,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대략적으로 오사마 빈라덴이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로 좀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오사마 빈라덴 사살은 사기극이었나? 쏟아지는 미 대선 전 옥토버 서프라이즈. 지금 이제 이 영상이 그 박상우의 문명 개화라는 이 채널에서 지난주 4일 전에 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 이후에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계 사기극, 미 역사상 최대의 범죄, 바이든 부자 감옥 가나, 그리고 헌터 바이든과 중국의 석유왕, 바이든 타이완에도 촉수, 바이든 부자의 중국 주식회사, 이렇게 이제 영상이 5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과도 다 연결이 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5가지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는 한 가지 이 오사마 빈라덴 이 영상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추가적으로는 이 박상우의 문명개화 들어오셔서 최근 영상을 이제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 그 미 정권, 그 오바마 정부가 사기극을 벌린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전 CIA 요원 그 앨런 하월 페럿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분도 굉장히 재미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은 그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이 이 이란 정부와 벌인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사살된 것은 빈라덴이 아닌 대역이 살해되고 빈라덴을 살려주고 가짜 빈라덴을 죽이면서 이란 정부의 입막음 대가로 1520억 달러, 이게 금액이 좀 잘못됐는데 한 뭐 20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200조 원 정도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미국의 그 특수부대 실 요원이 2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그 입막음을 했지만 이게 이제 진짜 그 오사마 빈라덴을 죽인 게 아니라 가짜 빈라덴을 죽이고 이란 정부는 이 1520억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했는데, 지금 이 22명의 그 자국 그 실 요원들은 불안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당할 어떤 피해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22명을. 입막음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나머지 작전 이후에 모두 이 실 요원을 죽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일을 처리하고 이란에 1520억 달러를 주고
또 본인은 1억 5,2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어요. 지금 금액을 보면 1,520억 달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돈이 1억 5,200만 달러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란 정부에 1,520억 달러를 주고 거기에 0.1%를 다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받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를 성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실팀 그 6에 피를 지불을 했다. 앨런은 그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CIA 요원 앨런이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 앨런이 그 CIA 요원 앨런 하월 패럿의 인터뷰 내용은 지금 이제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앨런 인터뷰 전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앨런 패럿입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아랍 정치 지도자들의 매 사냥꾼으로 일한 후에 구소련 영토에서 보존 작업을 하고 매 밀수업자를 잡는데 또 다른 10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의 등장을 18년 4월 12일 이 큐에서 예상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그림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SOFR 넣었을 때 이렇게 게마트리아의 XRP랑 네세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SONI 소니아를 넣었을 때도 똑같이 XRP와 네세라, 방금 전에 SOFR을 넣었을 때와 똑같은 값이 이 게마트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직 CIA1 이 앨런 헤로 패럿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해 보인다는 거죠. 뭐가 특이하냐면 우선 이런 하얀색 두건을 쓰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복장도 뭐 학이 그려져 있는 무슨 마법사 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것도 특이하고, 이렇게 하얀색 수염을 길게 기른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 배경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매를 또 뭐 매 훈련사라고 했는데 또 뭐 매를 상징하는 이런 인테리어 소품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앨런 패럿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분 등장하기 전에 그 트위터에 이 빈센트 케네디라는 이 트위터 하루 전에 올라왔던 이 트위터 이 배경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검정색 배경에 이 앨런이 등장할 때 나왔던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한 모습, 하얀색 두건과 안경을 쓰고 긴 흰 수염을 붙인 이 모습을 먼저 하루 전에 이 빈센트 케네디가 배경 화면을 바꿨고, 그 다음날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빈센트 케네디가 바꾼 것도, 이 케네디가 바꾼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보면 얼굴이 이 케네디랑 굉장히 이제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이 수염하고 두건을 뺀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 상에서 이 전직 CIA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사망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앨런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2018년도 4월 12일에 Q에 이미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앨런이 이 4월 12일에 등장을 했고, 웰컴 어보드 플레인 17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이 등장할 것을 미리 Q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고, 지금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매를 들고 있는, 뭐 생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매를 들고 있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이렇게 한 손에 매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가 케네디 가문과 굉장히 뭔가 케네디 가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빈센트 케네디 트위터에 나온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 해골 위에 그려있는 모습이 뭐냐,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죽은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식스 언더그라운드에 나왔던 그 영화에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특수 임무를 하기 전에 이미 사망 처리,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사망한 걸로 처리를 하고 활동을 했던 그 모습, 그 영화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 맥케인, 지금 이제 사망한 맥케인 상원 의원인데,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IS 테러 조직 관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수입이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와 2017년도, 2019년도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 거의 뭐 40배 이상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요, 지금 그 특수요원들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작전에 투입했을 때 이 바이든과 그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가 굉장히 좀 진지한 모습으로 이 특수작전을 좀 진행하는, 그 모니터링하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맥케인 의원도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 다 쇼였다라는 거죠.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의 등장을 18년 4월 12일 큐에서 이제 예상을 했고, 인터뷰 하루 전에 이 빈센트 케네디라는 그 유명 트위터가 배경화면을 앨런과 동일한 복장의 캐릭터로 바꾼 것, 그리고 두건과 긴 흰 수염 특이한데 복장이 학이 그려져 있는 그 마법사 복장의 프로필 사진에는 한 손에 매가 앉아 있는 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뒷 배경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매 장식품이 있는데, 앨런의 등장은 18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등장을 한 것이다. 두건과 수염을 제거하면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닮은 모습이어서 트위터에서는 앨런이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악명 높았던 테러 조직 헤즈볼라, 알카에다, IS는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더 이상 이런 테러 조직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 딥스테이트와 연결된 그 정부가 없기 때문이고, 위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테러 조직과 기존 오바마, 클린턴, 부시 정권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IS 그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었던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을 할 당시에는 암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암으로 갑자기 사망한 이 맥케인 상원 의원도 표면적으로는 암으로 사망했다고 했으나, 그 아버지 부시와 마찬가지로 테러 조직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시와 함께 화학적 사형을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바마 빈라덴 오바마가 아니죠, 오사마죠. 오사마 빈라덴 이 사기극의 내용 공개를 통해 딥스테이트와의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을 알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9.11 테러를 그럼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일으키고 이걸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공개로 가기 전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것보다 먼저 작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까 이제 마지막 사진 보여드렸던 거예요. 조 바이든 부통령은 국가안보 팀원들과 함께 2011년 5월 1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임무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고 있다.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인데 굉장히 이제 심각한 표정인데, 본인들은 이미 이제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먼저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이란한테 이야기해서, 이란 정부에 이야기해서 따로 이제 빼돌리고, 마치 그 쇼를 이제 감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트위터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딥스테이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감성을 묘사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백악관 상황실이 배신자로 가득 찬 방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제 2020년 관타나모로 가야 되는 관타나모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상우님이 그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이 영상에서요, 이번 미 대선은 정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학의 대결이며 전 세계 운명이 달린 것이 이번 미 대선이다. 저도 이제 이 박상우님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공감이 됐고, 그만큼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명확히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오바마라든가 힐러리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나라의 특수부대 요원들까지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그 치부를 숨기려고 했던 그런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반역죄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의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빌려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권을 챙겼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든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도 박탈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대표 청문회를 청문회 소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든 그 보도를 계속해서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미 공화당에서 반발을 했는데 트위터 CEO를 곧 소환하겠다. 미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부패 보도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경영진 의회 소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 선거 일주일 전에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크루즈 의원은 오늘 아침 뉴욕 포스트가 일련의 이메일에 관한 후속 보도를 내놨다라며 몇 분 전 내가 이 보도를 트위터에 공유하려 했지만 트위터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는 선거 개입이고 우리는 선거를 19일 앞두고 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다. 상원 법사위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대표들을 소환을 한다. 청문회를 지금 선거 일주일 전에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고요. 이 관련 기사를 보면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및 구글에 대한 반보수적 편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소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월 28일 이렇게 나와 있고 상원 의원에는 지난주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크버그, 구글의 썬더 피차이, 트위터의 잭 도르시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소환장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월요일 CEO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는 선거일 일주일 전에 열릴 것이다. 딥스테이트가 이런 많은 기업들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딥스테이트 편에 서서 그들의 의도대로 딥스테이트들의 의도대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번 선거 전 도를 넘어선 규제와 차단과 검열로 인해 이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이다. 그 딥스테이트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변화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어떤 대체 사이트로 이제 변경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게마트리아에 좀 특이한 게 뭐가 나오냐면 페이스북은 사라진다 라는 내용의 게마트리아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그 덕덕고라고 DUCK GO라는 이런 사이트로 변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로 그 블랙아웃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블랙아웃에 대해서 제가 블랙아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도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블랙아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만약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들 먼저 그 쭉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오바마,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 힐러리 등에 대한 쏟아지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뉴욕 포스트 등 주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기사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는 관련 영상이나 글을 지금 삭제를 하고 있고 또 계정도 삭제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대표 청문회 소환이 됐고요.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트위터는 부정적인 이 바이든 뉴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를 종료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떴습니다. 이 기사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이제 바이든 관련된 스캔들 기사를 막는다는 거죠. 막는다는 거고 뉴욕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막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사파로 그림을 이제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부정적인 바이든 뉴스의 트위터 종료 아래로 전체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어젯밤 그의 정말 나쁜 인터뷰를 포함한다. 왜 트위터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슬리피조와
이 빅T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트위터가 보시면 트위터는 이 부정적인 바이든 뉴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를 종료한다. 뭐 아직까지 전체 네트워크가 완전히 종료되진 않았는데 뭔가 약간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큐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뭐 구글 킬, 유튜브 킬, 페이스북 킬, 트위터 킬, 야후 킬, 빙, 뭐 인스타그램 킬, 그 다음에 net will be paused 해서 지금 인터넷이 중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봤던 이제 기사를 보면 우선 트위터가 이런 부정적인 바이든 뉴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속도를 굉장히 좀 느리게 만들거나 나중에는 이제 심하게 되면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게 되면 페이스북,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거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딥스테이트 일당의 범죄 사실을 선거 전까지라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지금 종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비상방송 EBS를 통해서 8시간짜리 이 딥스테이트의 범죄 사실 기록 영상을 하루 3회 전 세계적으로 방송하는 순서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이 IT 업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되는 증거 자료들을 막지 못하면 어차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관련 증거 내용들이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네트워크를 끊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막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그 블랙아웃 상태의 긴급 비상 방송으로 죽는 길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이 블랙아웃 관련된 멘트를 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가 예를 5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5가지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XRP가 뭔지, 이 디지털 자산이 뭔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나중에 XRP 가격이 정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큰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억울할 것인가. 두 번째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했지만 XRP는 쳐다도 안 본 사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만, 어떤 분들은 뭐 이더리움만, 이렇게 한 종목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XRP 나는 아예 쳐다도 안 봤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 XRP를 들고 있다가 계속해서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손해보고 매도하고 나간 사람. 네 번째로 XRP 투자를 하다가 상승 직전에 팔거나 본전에 팔고 나간 사람. 다섯 번째로 XRP 홀딩 계획이 있었으나 상승장 흔들기에 물량을 다 매도한 사람. 지금 제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봤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번하고 2번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에 이제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3, 4, 5번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이 5번이 3번이나 4번보다 더 벌었다라고 해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오히려 5번이 가장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정답은 없지만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자신 스스로가 이 미래에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지켰을 때는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내가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을 중간에 파기하고 그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홀딩 계획이 있어서 XRP 가격이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큰 상승이 있었을 때, 그때
홀딩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딩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승 과정에 다 물량을 뺏긴 사람 같은 경우 가장 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5번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봤고,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